2002년 6월 동해안의 한 바닷가 마을. 결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 박서준 씨와 정가희 씨가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왔다. 남편 박서준 씨는 33세, 아내 정가희 씨는 30세였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에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에 담긴 그들의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주인이 여느 때처럼 방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신혼부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에는 여행 가방이 열린 채 놓여 있었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휴대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갑과 카메라는 물론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였다. 오직 사람만 사라진 것이다. 경찰과 해양경찰,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산과 바다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목격자도, 증거도, 추적할 단서도 없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더 이상 아무도 그 부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던 평범한 어느 날,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실로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그 가방은 어떻게 중고시장에 나오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날의 흔적을 따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2002년 6월, 박서준 씨와 정가희 씨의 결혼식이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열렸다. 33세의 박서준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30세의 정가희 씨는 프리랜서 작가와 북카페를 여는 꿈을 가진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이 모여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했다. 박서준 씨의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과묵한 성품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무척 행복해했다. 정가희 씨의 언니는 동생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며 눈물을 훔쳤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언니는 늘 동생을 살뜰히 챙겼다. 신혼여행지는 정가희 씨가 정했다. 동해안의 한 관광도시였다. 박서준 씨는 아내의 선택에 기꺼이 동의했다. 정가희 씨는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푸른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썼다. 결혼식 3일 후 두 사람은 3박 4일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박서준 씨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정가희 씨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겼다. 그녀는 신혼여행기를 카페에 연재할 계획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정가희 씨는 언니와 통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 2시쯤 그들은 해변 근처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다. 70대 노인이 운영하는 아기자기한 곳이었다. 펜션 주인은 젊은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방은 2층 구석방이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박서준 씨는 짐을 풀며 아내에게 마음에 드냐고 물었고 정가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다. 6월의 바다는 아직 찼지만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기에는 충분했다. 정가희 씨는 카메라로 노을을 담았고 박서준 씨는 휴대폰으로 그런 아내의 모습을 찍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붉게 물든 하늘과 잔잔한 파도를 배경으로 함께 셀카를 찍었다. 밤 9시쯤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왔다. 정가희 씨는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카페에 사진을 올렸다. 제목은 바다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겠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니까. 그것이 정가희 씨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펜션 주인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에는 여행 가방, 휴대폰,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펜션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12시간 이상이 흐른 뒤였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신고를 받고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다. 담당 형사는 먼저 방을 살폈다. 여행 가방 2개는 정리되지 않은 채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정가희 씨의 노트북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보호기가 작동 중이었다. 박서준 씨의 지갑에는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두 사람의 휴대폰이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2002년 당시에는 외출할 때 휴대폰을 두고 나가는 일이 드물었다. 형사는 펜션 주인에게 지난밤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물었다. 펜션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밤 9시쯤 두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봤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과 소방대까지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해변과 인근 방파제, 숲길 등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잠수부들이 바닷속에 투입되었고 경찰견이 냄새를 추적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수색 이틀째, 경찰은 인근 상점과 식당을 돌며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다. 해변 근처 편의점 주인이 유력한 증언을 했다. 사건 전날 밤 8시쯤 박서준 씨가 음료수를 사러 왔다는 것이었다. 편의점 CCTV에는 박서준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반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고 표정은 밝아 보였다. 그는 맥주 2캔과 과자를 사고 계산을 하며 좋은 밤 되세요 라고 인사까지 하고 나갔다. 그것이 박서준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편의점에서 펜션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그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시절 그 일대에는 CCTV가 거의 없었고 있는 카메라도 화질이 낮았다. 경찰은 정가희 씨의 흔적도 추적했다. 그녀의 카페를 확인한 결과 마지막 게시물은 사건 전날 밤 9시 15분에 올라온 것이었다. 사진 4장과 짧은 글.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이상한 점은 없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 두어 개가 달려 있었다. 수색 3일째 한 관광객이 제보를 해왔다. 사건 전날 밤 10시쯤 방파제 근처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목소리가 꽤 컸고 여자가 우는 것 같았지만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했고 흔한 연인들의 다툼이라 생각해 그냥 지나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방파제 주변을 다시 수색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혼부부 미스터리 실종, 흔적 없이 사라진 두 생명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국에서 제보가 빗발쳤다. 서울에서 비슷한 부부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부산행 기차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박서준 씨의 직장 동료들도 조사를 받았다. 한 동료는 최근 박서준 씨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가끔 멍하니 앉아있거나 야근을 자청하는 일이 잦았지만 직장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가희 씨의 친구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녀가 결혼을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원래 가을에 결혼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여름으로 앞당겼다는 것이다. 신혼여행지도 원래 제주도였는데 동해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는 몰랐다. 정가희 씨는 그저 바다가 보고 싶다고만 했다. 수색은 한 달 넘게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경찰은 자살, 살인, 실종, 잠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어떤 가설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두 사람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자 사회적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내놓았다. 신혼부부 자작극 의혹, 보험금을 노린 실종극, 불륜과 도피의 진실 같은 기사들이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특히 한 주간지는 박서준 씨 동료의 인터뷰를 특집으로 실었다. 그 동료는 박서준 씨가 결혼 전 주식 투자로
3천만 원가량의 큰 손실을 봤다고 증언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잘못된 투자로 날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정가희 씨에게 숨겼다고 했다. 정가희 씨 쪽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학 시절 전 남자친구가 언론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정가희 씨가 결혼 2달 전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만나자고 했지만 그가 거절했고 짧게 통화만 했다고 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고 증언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의혹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박서준 씨의 주식 계좌를 확인한 결과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었지만 3천만 원은 과장된 액수였고 실제로는 800만 원 정도였다. 정가희 씨 전 남자친구의 증언도 신빙성이 떨어졌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통화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았고 정가희 씨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다. 펜션 주인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펜션 주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노인이 젊은 부부를 해쳤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추측까지 나왔다. 결국 펜션 주인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양가 부모님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분노했다. 박서준 씨의 아버지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입니다. 제발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 정가희 씨의 언니도 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녀는 동생이 얼마나 결혼을 기다렸고 행복해했는지 함께 신혼여행 가방을 사러 갔던 날의 이야기를 적었다. 그녀는 가죽 가방을 고르며 정가희 씨가 언니 이거 어때? 서준 씨가 좋아할까? 라고 물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은 서서히 식어갔다. 새로운 단서도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도 수사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종 1년 후 경찰 수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양가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정가희 씨의 언니는 주말마다 동해안을 찾았다. 그녀는 전단지를 들고 해변과 시장, 버스터미널을 돌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본 적 없나요? 라고 묻고 다녔다. 박서준 씨의 어머니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조용한 분이었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 변했다. 그녀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실종자 가족 모임에 가입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2003년 겨울 사건 당일 새벽에 해변에서 500m 떨어진 산 입구에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불을 끈 채 서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차량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고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희망을 가졌다. 그들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이유였다. 정가희 씨의 언니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산 주변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2004년 여름 박서준 씨의 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사라진 후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정가희 씨의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딸이 살아있을 거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2005년 정가희 씨의 언니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탐정은 3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그는 당시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놓친 단서가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건 직전 정가희 씨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가 있었는데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중전화는 아니었고 그냥 번호가 뜨지 않았다. 통화 시간은 약 50초, 시간은 오후 5시경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세상은 변했지만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2007년은 실종 5주기가 되는 해였다.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새로운 실종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언론의 관심도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서 서류철에서 박서준, 정가희 부부의 사건은 미제 사건 서류 더미 속에 묻혀갔다. 정가희 씨의 언니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동해안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전단지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동생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해변을 걸으며 홀로 기도할 뿐이었다. 그 펜션은 다른 건물로 바뀌었고 노인 주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박서준 씨의 부모님은 서울을 떠나 시골로 이사했다. 아버지의 건강이 계속 나빠져 도시 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의 사진 앞에 아침밥을 차려놓았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배고플까봐 그런다고 했다. 이웃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09년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뤘다. 미스터리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다. 제작진은 당시 수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증언들은 더욱 불분명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범죄심리 분석가는 계획된 잠적보다는 예상치 못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고 했다. 바다에 빠졌다면 며칠 내로 떠올랐을 것이고 산에서 길을 잃었다면 흔적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정가희 씨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다. 무엇이든 아시는 분은 제발 알려주세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힌 사건이었기에 반응은 거의 없었다. 그해 말 정가희 씨의 한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사건 일주일 전 정가희 씨가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넌 어떡할 거야? 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농담으로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2011년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박서준 씨의 어머니와 정가희 씨의 언니가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울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했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거는 사라졌다.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2012년 가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정가희 씨의 언니는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고 있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 휴게실에서의 짧은 휴식 시간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심장이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화면에 나타난 낡은 가죽 가방. 색이 바랜 갈색 여행 가방이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은 흐릿했지만 가방의 모양과 디자인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가 정가희 씨와 함께 명동에서 샀던 바로 그 가방 같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사진을 확대했다. 가방 내부 사진도 있었다. 낡아서 해진 안감, 작은 주머니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방 안쪽 구석에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새겨져 있는 듯했다. 정가희 씨의 언니는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서울 근교에 사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이었다. 그녀가 가방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자 그는 순순히 응했다. 그들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다. 카페에서 만난 판매자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정가희 씨의 언니는 가방을 건네받아 안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펜으로 작게 새겨진 글씨 서준가희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정가희 씨의 필체였다. 그녀는 판매자에게 물었다. 이 가방 어디서 구하셨어요? 청년은 5년 전쯤 벼룩시장에서 샀다고 대답했다. 정확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 근교 어디쯤이었다고 했다. 가방 안에 무엇이 있었냐고 묻자 낡은 영수증 몇 장과 모래가 조금 있었다고 했다. 영수증은 버렸고 모래는 털어냈다고 말했다. 정가희 씨의 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10년 만에 나타난 첫 번째 증거였다. 경찰은 가방을 압수하고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지문 채취, DNA 검사, 모래 성분 분석 등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가방에서 정가희 씨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또한 미세하게 남아있던 모래는 동해안 일대의 모래 성분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다른 단서는 없었다. 경찰은 판매자를 다시 조사했지만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통과했다. 벼룩시장 상인들을 수소문했지만 5년 전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론이 다시 관심을 보였다. 실종 부부 가방 10년 만에 발견, 미스터리는 계속된다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가방이 어떻게 중고시장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가방 발견 소식에 양가 가족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박서준 씨의 어머니는 10년 만에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가방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경찰서에서 그녀는 낡고 색이 바랜 가죽 가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며느리가 이 물건을 얼마나 꼼꼼하게 골랐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재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대부분 은퇴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긴 뒤였다. 새로운 담당자들은 서류만으로 사건을 파악해야 했다. 수사는 가방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되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가방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으려 했다. 전국의 중고시장과 벼룩시장을 뒤졌지만 대부분 현금 거래이고 기록이 없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가방 손잡이 부분에서 미량의 석회암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동해안 일대에는 석회암 지대가 거의 없다. 이는 가방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내륙 지역이나 충청도 일부 지역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가희 씨의 언니는 계속해서 자체 조사를 이어갔다. 그녀는 동생의 카페를 다시 샅샅이 뒤졌고 사건 한 달 전에 쓴 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끔은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다시 계획된 잠적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가희 씨의 언니는 생각이 달랐다. 그녀는 동생이 원래 감성적인 글쓰기를 즐겼고 이런 표현은 문학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 2013년 봄 충청도의 한 폐광 근처에서 비슷한 부부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2003년경이었고 남자는 수염을 길렀고 여자는 머리가 짧았다고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기억은 매우 흐릿했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가방이라는 증거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남겼다. 왜 가방만 나타났을까? 누가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을까? 두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결국 경찰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수사 규모를 축소했다. 가족들은 절망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었다. 현재는 2025년, 박서준 씨와 정가희 씨가 사라진 지 23년이 지났다. 두 사람이 살아있다면 박서준 씨는 56세, 정가희 씨는 53세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생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박서준 씨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80세가 넘은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린다. 치매 증상이 있지만 아들의 실종만큼은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오늘은 서준이 소식 없니? 라고 묻는다고 한다. 정가희 씨의 부모님도 많이 늙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오직 정가희 씨의 언니만이 여전히 굳건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제 그녀는 SNS를 이용해 동생의 사건을 알리고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동해안의 그 해변은 완전히 변했다. 높은 리조트가 들어섰고 관광객들로 붐비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오직 해변 한 구석에 작은 벤치 하나만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벤치에는 박서준, 정가희 씨 실종 장소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간다. 가끔 누군가 꽃을 두고 가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만들고 모래사장은 매일 조금씩 모양을 바꾼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우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경찰서 증거물 창고 한 구석에는 먼지 쌓인 상자가 놓여 있다. 그 안에는 정가희 씨의 가방과 당시의 수사 기록이 들어있다. 미제 사건 파일에는 장기 실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공소시효는 없지만 사실상 수사는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가희 씨의 언니는 말했다. 이제는 살아 돌아오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아서 저희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때로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더 잔인한 형벌일 수 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평생 헤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족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스터리한 사건으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은 수색 시스템, 더 체계적인 수사 방식,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박서준 씨와 정가희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도 혹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날의 흔적은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줄 것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